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북멤버스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의 첫 시작으로 부동산 기초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은요, 이거는 네이버 프리미어 콘텐츠나 유튜브나 이쪽에 가보시면은 저에 대한 프로필이 쭉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대학원에서도 공부도 계속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드리려는 내용은요, 부동산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토지를 우선 기준으로 봤을 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나? 기본적으로 고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는 옆 토지, 위에 토지, 아래 토지 다 이제 있지만 GPS로 눈다고 하면은 그 토지는 딱 거기 위치에 딱 하나만 있는 고정적인 재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를 놓고 봤을 때는 지구라는 땅덩이 자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새로이 생산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토지는 또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소멸되지도 않고 영구하게 무한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겪고 있는 도로 조건, 무슨 형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성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인간이 활용을 하면서 어떤 특징들이 나왔냐면은 같은 토지라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왔죠. 그래서 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농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 토지를 집을 질 수 있는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 토지를 가지고 산업에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쪼개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광역적인 목적을 위한 토지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토지를 하나로 모아서 이용할 수 있고요. 큰 토지라고 하면 쪼개서 각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즉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 제도로 계속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가변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부동산과 동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보에 있어서도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좀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체크하시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재화든 시장 경제화에서 다 거래가 되고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릴 적 배웠던 시장에 대한 이론을 간단히 보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기본적인 테마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형태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제한된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가격에 대해서 좀 일명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것, 가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우위를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동산처럼 이렇게 수요가 공급이 제한되거나 참여자가 제한된 것을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부동산의 수요자, 공급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토지 특정 시장은 일부 참여자만 하고 있고 토지도 공급이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급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제한된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의 고가성에 의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싸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수요를 하겠지만 우리가 뭐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수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자 또한 공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장이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시장에 내놔서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재화에서도 중고시장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그런 중고시장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로서의 전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재화와는 다른 거죠. 일반 재화는 주로 매매 시장, 물론 렌탈 시장이 있겠지만 주로 매매 시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은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다. 즉 우리가 건축을 해서 사고 팔고 하는 매매 시장과 그 다음에 전세 월세로 들어가는 임대 시장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재화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중심 시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전라도 밑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서울에다 갖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부동산은 전라도에서 생산된 집을 서울에다가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역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야기는 부동산과 동산을 설명하기 위함보다도 부동산과 주식을 구분해서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주식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있고 즉각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주식이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장에 있으니까 가서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시장도 아니고 글로벌 시장입니다. 우리 해외 부동산에 대한 해외 주식도 우리가 편하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 부동산은 불안정 경쟁 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제한된 수요자와 제한된 공급자가 있고요. 공급에서도 시차가 발생됩니다. 즉, 어느 수요자가 어느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막 높아졌다고 해도 그 지역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 중심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팔려는 사람이겠죠. 팔려는 사람보다도 정보가 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그렇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주식을 팔려는 사람도 어찌 보면 살려는 사람보다 정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을 나누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다시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정보가 정말 부동산 시장에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이 있는 정보가 주식 시장에 설명하듯이 설명하는 것을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글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으면 갑자기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락했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수요가 폭발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매체에서 나오는 그 억양을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적용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버나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 쪽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주식에서 뭔가 경험을 쌓고 주식에서 유튜버나 이런 정보를 했던 것들이 괜찮다 하다 보니까 주식 분석하듯이, 즉 리딩방 분석하듯이 부동산을 분석해서 그 정보팔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바라보실 때 이 정보가 주식시장 형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요건들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필터링 없이 바로 얘기하는 건지 진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인지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정보는 4가지 요인으로 부동산의 그 가격의 형성 요인이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4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요인이에요. 자, 저는 요 요인을 얘기할 때 전원주택 사례를 많이 듭니다. 자, 전원주택, 지금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50세, 60세, 이렇게 40세, 이렇게 이상이신 분들 같아요. 20, 30대 분들이 아니라. 자,
2000년 초반으로 가면은 전원주택 붐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그때는 뭐였냐면은 사회적 요인으로 58년 개띠 형님들이 은퇴를 시작할 때쯤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본인이 어렸을 때 자랐을 때의 제일 로망은 잔디가 깔린 기와지붕에 있는 아주 부잣집 그 집이 로망이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열망으로 이루어진 게 전원주택이라는 생활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은 그 수요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부동산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들이 어떠한 요인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최근은 인구 감소, 이거는 부동산에 미치는 요인 중에 사회적 요인이겠죠. 인구가 감소되고 결국은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 수요가 또 달리 바뀌기도 합니다. 왜? 인구가 줄어지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큰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주택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재화나 모든 정책에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제적 요인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부동산 짓는 비용이 올라간다, 이런 식의 그런 경제적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요. 다음으로는 부동산을 그냥 시장에 완전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계속 어떤 것을 제한합니다. 세금에 대한 제도가 있고 공법상 제한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이런 제도적 요인들이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에 이 제도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물리적, 기술적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 보시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신규 아파트 단지와 평형은 똑같다. 실제 안에 인테리어도 똑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 신축이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그 내부적인 요인들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은 지하에 이제 신축은 다 지하에 지하 주차장을 어마무지하게 닫습니다. 이제 지상에 건물 주차를 못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물리적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로 똑같이 20층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요인들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이제 그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정보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정책이나 기사가 나왔을 때 그게 사회적 요인에 대한 자극을 얘기하는 거지, 경제적 요인에 대한 자극을 얘기하는 거지, 제주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물리적 요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를 구분하시면서 정보를 좀 필터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쭉 들어온다. 이제 정보와 관련된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경제학에서 위험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위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두 개를 구분합니다. 자,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절, 금리, 환율 이런 것처럼 내가 감당하거나 내가 케어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내가 반대로 케어할 수 있는 위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정보가 주어졌는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가 정보가 아니라 현실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 그 받아들인 거에서 어떻게 회피할 걸 생각하는 거지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떤 건물을 사려고 봤는데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가봤더니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개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인데 가격이 엄청 낮아요. 주변에는 대지화 되는데 그냥 임야로 남아있거나 전으로 남아있거나. 자, 그러면 그래서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개발이나 수선 등을 통해서 요 위험을 해지한다는 결국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살아가는데 그 정보가 사회, 경제, 제도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건지라는 구분을 해보고 그 정보가
광역적인 정보인지, 그 다음에 지역적인 정보인지를 구분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 위험, 즉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뭔가 법적 세금이 뭔가 변화된다, 뭐 이런 식도 내가 그걸 오로지 받아들여야 되는 위험일 수도 있고요. 그걸 내가 좀 절세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정보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 코로나가 온 거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결할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뭔가 이상한 시설들이 들어온다. 뭐 그 쓰레기 하치장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은 광역적인 정보는 아닌데 지역적인 정보로서 나한테 받아들여지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하지 못하나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것들은 그냥 언론이나 뉴스 브리핑 등을 통해서 쭉 이어가야 되는 거고, 제도적인 것도요. 그렇구나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내가 실제 부동산을 접할 때 어떠한 정보를 명확하고 꼼꼼하게 케어해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거의 핵심은 민법과 공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저도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등기부에 뭐라고 명확하게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라고 정말, 표시되어 있는 정도의 부동산도 그냥 들어와서 살던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확인해야 될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까지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회 경제적 제도는 그럴 수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내가 특정한 부동산, 특정한 어떠한 이제 사건을 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크게 민법적, 공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민법은 당연히 민사상의 관계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전월세차. 그 다음에 공법 관계는 공적 관계가 됩니다. 공적 관계.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딱 주은 거니까 그건 내가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더 강력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민법, 민사상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법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등기부를 명확하게 아는, 그래서 앞서서 정보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 정보 중에서 내가 실제 무언가 부동산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등기부를 배우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는 민사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등기부를 등기부의 원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를 무시하고 다시 뭐 이런 민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등기부는 민사상의 관계를 그냥 하나 표시해 준 거지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등기부는 민사상의 관계라고 하면은 공적 관계, 공법 관계는 우리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정해졌다. 그건 내가 국가와 어떻게 계약을 하거나 뭐 어떻게 쇼부를 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다가 한 2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건축법에서는 5층밖에 못 줘.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 꼭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즉, 이 건축법이나 지적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한다고 하는데 좀 깎아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민사상의 관계예요. 자, 건축법인데 지자체가 갖고서는 이거 한 몇 층만 더 올려주세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대장이라고 그냥 이제 폭넓게 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서, 지적부 등 지적 확인서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내 부동산에 대해서 뭐 규정해 놓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부동산 공부하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단계를 그냥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부동산의 트렌드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의 사회적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변화가 이루어지고 지역이 소멸되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나는 지방에 가서 뭔가 큰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사회적 트렌드를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대형 편수 위주로 내가 뭔가 뭐 거래를 하거나 뭐 그 개발을 하겠다. 이거는 1인 가구로 바뀌는 사회적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해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금리 그 경제적인 거 상황 경제적인 상황들도 그냥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 금리가 높아지면은 투자에서 좀 위축이 되는 게 맞고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투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금리가 낮은 경우에 매매를 해서 이자를 내고 있다. 오케이, 땡큐. 이게 아닌 거죠. 금리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상황, 금리적인 상황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법률적인 요인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그냥 내가 그냥 귀를 열어놓고 이런 정보구나, 이런 정보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법률 관계, 아까 민법 관계, 공법 관계,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임장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장은요, 제가 아까 그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제도적, 그 다음에 기술적, 물리적 이 얘기를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임장의 활동은 기술적, 물리적, 현장에 가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 공부랑 현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불법 건축물인 건가,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뭐 도로가 접하지 않았다는데 도로가 접했나, 뭐 이런 식의 현황을 확인하러 가는 게 임장 활동입니다. 임장 활동은 앞에서 확인할 거를 다 확인하고,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다 확인하고 가서 진짠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단계지, 임장을 통해서 더 대단한 거를, 습득한다라고 좀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임장 가기 전에요, 로드뷰도 다 확인하시고요. 이쪽 분위기를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생각한 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게 임장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공부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이나 부동산 학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얇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디테일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계법규라고 설명드린 건 아까 내가 건축물 대장이나 뭐 토지 대장이나 토지용계 확인서나 그런 공법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디가 더 좋을지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회 통계적 자료들을 이해하면은 전체적인 부동산의 가치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임장, 이런 것들 이론적인 거, 뭐 제도적인 것, 뭐 이제 그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포인트를 보는가, 그것이 이제 임장 방법으로 공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경매 공부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경매 공부. 나 경매는 부정적이라서 싫은데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낙찰돼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부동산을 내가 낙찰받아서 한다라는 거, 이건 사람이 할 도시 못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 경매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기본적으로 경매 낙찰을 바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공부의 하나의 공부 학습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개사학원을 가실 수도 있고 뭐 경매학원을 가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부동산 공부하려고 대학교를 가거나 대학원을 가실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중개사 공부하러 가면은 거기는 자격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동산 공부랑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경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 가보면은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으로 봐야 될 정보를 쭉 나열해서 친절하게 배치해 놨습니다. 내가 그 해당 등기를 떼려면 내가 등기 가서 떼야 되고, 뭐 건축물 하려면 또 건축물 대장도 떼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목라돼서, 다 정보가 그 안에 그냥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낙찰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경매 공부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료는요, 실질적으로 검증된 자료입니다. 검증된 자료예요. 그래서 검증된 공공 데이터, 감정평가서까지도 들어와 있잖아요. 일반인 분들이 거의 평생 보기도 어려운 그런 감정평가서도 경매 사이트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 자료가 모두 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가상 투자의 연습, 즉 내가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물건, 토지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 뭐 상가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돈이 되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연습해보는. 우리 주식도 주식 가상 투자 뭐 이런 거 뭐 대회도 열리고 하잖아요. 부동산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 팔지 않아도 가상 투자 연습을 해보는 것도 부동산 공부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건별로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